이 날씨에 나보고 길바닥에서 자라고? 결혼 12주년 기념일에 갈비찜 3시간 동안 끓여놓고 기다렸더니 남편은 불륜녀랑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도장 찍자마자 임신한 그 여자랑 제주도로 밀월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12년간 살림하고 시어머니 모시던 그 집에서 조용히 나가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 아파트 주인 이름이 누군지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봤어야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제 집이었거든요. 제 이야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결혼 1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서 태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양념장을 3번이나 다시 만들고 간을 맞추고 3시간 넘게 불 앞에 서 있었죠. 식탁 위에는 작은 딸기 케이크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케이크를 힐끗 보셨어요. 뭐야 이건?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어머니. 태훈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오복순 여사가 코웃음을 치시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셨습니다. 기념일이면 뭐하냐, 사장이 바쁜 사람인데. 쓸데없이 케이크나 사놓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 위 접시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만들지 않았어요. 저녁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고 9시가 넘었습니다. 태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식 길어진다. 먼저 자.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갈비찜 위에 씌운 랩을 다시 고쳐 씌우고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오복순 여사가 안방 문을 열며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괜히 차려놓고 혼자 바보짓.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훈이는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훈이 양복을 가져다 옷걸이에 걸려고 들었는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2인 디너 코스 38만 원. 결제 시간은 어젯밤 8시 47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쥔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복순 여사가 거실 구석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먼지 좀 봐. 대체 뭐라고 사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바로 닦을게요. 반찬도 요즘 가짓수가 줄었어. 입이 석 자라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태훈이는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복순 여사의 잔소리에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 서진아, 좀 신경 써. 저는 걸레를 들고 구석을 닦으며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풍경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요. 며칠 뒤 태훈이가 출근하고 오복순 여사가 경로당에 가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태훈이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 속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태훈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태명 뭐로 할까? 네가 정해. 뭘 해도 예쁠 거야. 여자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차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멈추고 뚜껑을 닫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욕실을 나와 안방 옷장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소유자 이름 윤서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건 꼭 내 이름으로 갖고 있어라 하셨던 그 서류였죠. 저는 서류 위에 적힌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윤서진님, 안녕하세요. 한재민입니다. 같은 단지 상가의 인테리어 회사 분점을 열었습니다. 입주민 대상 할인 안내드립니다. 한재민. 대학교 4학년 졸업 전시회 때 제 옆자리에서 작품을 걸었던 동기. 12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단지 앞 카페에서 재민이를 만났어요. 재민이는 예전보다 어깨가 넓어져 있었지만 웃는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재민이가 물었어요. 서진아, 너 그림 아직도 그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살림하는 여자가 무슨 그림이냐 하시며 화구를 다 버리게 한 게 신혼 첫 해였습니다. 안 그려. 오래됐어. 재민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저를 불렀어요. 서진아, 거실로 나와봐. 할 얘기 있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훈이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나 만나는 여자 있어. 아이도 생겼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원만하게 정리하자. 네가 원하는 조건 다 맞춰줄게. 태훈이 눈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만 보였어요. 이 아파트가 제 이름이라는 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뭘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지. 알겠어. 생각할 시간 줘. 저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서랍에서 볼펜과 노트를 꺼냈어요. 내가 가진 것, 그 제목 아래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적금, 보험, 태훈이 사업자금 연대보증 내역. 볼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까지 4가지 반찬을 식탁에 올렸어요. 태훈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알겠어. 태훈이가 현관문을 나서고 30분 뒤 오복순 여사도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자마자 외출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 너머로 안경 쓴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절차랑 재산 문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아 서류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법무사가 등기권리증과 증여계약서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파트는 혼인 전에 어머님한테 증여받으신 거니까 윤서진님 고유 재산입니다. 이혼해도 나눠줄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진아, 이건 꼭 내 이름으로 갖고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시기 전 해주신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리고 연대보증권은요. 이혼 성립되면 해지 요청 넣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채무자 재평가 들어가겠지만 그건 남편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저는 메모를 하나하나 적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주 저녁이었어요. 오복순 여사가 저녁상을 받으시며 태훈이를 쳐다보셨습니다. 태훈아, 서진이가 이혼 얘기 꺼내던데 네가 좀 바람을 피웠다고 이혼까지 해야 되겠냐? 태훈이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국을 떠먹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오복순 여사가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남자는 다 그런 거야.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오복순 여사가 콧바람을 불며 다시 젓가락을 드셨고 태훈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지를. 태훈이는 이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유라한테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걸 알면서도 오복순 여사가 여기 살고 있으니 제가 함부로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태훈이가 가져온 협의이혼 합의서에도 아파트 조항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읽는 척하며 말했어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 빨리 끝내자. 태훈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그래, 서진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나와주니까 나도 편하다. 편하다는 말에 이가 갈렸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었어요. 태훈이는 그게 동의인 줄 알았겠죠. 이혼 숙려 기간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짐을 싸고 이사갈 곳을 알아보는 신용을 했어요. 오복순 여사가 제 방 앞을 지나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짐 쌀 거면 빨리 싸라. 질질 끌지 말고. 네, 어머니. 하지만 진짜 준비는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오복순 여사의 우편물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오복순 여사는 주민등록을 충남 시골집 주소에 두고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12년째 서울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요. 시골집은 사람이 살지 않아 관리비가 밀려 있었고 오복순 여사 앞으로 이 아파트에 배달된 택배 기록도 수두룩했어요. 저는 그 고지서들, 관리비 미납 내역, 택배 수령 기록까지 사진으로 찍어 따로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서류를 전부 전달했어요. 등기부등본, 증여 당시 계약서 원본, 세금 영수증, 그리고 오복순 여사의 보험 관련 자료까지. 법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릴 게 없어요. 서류 정리를 마친 그 주 재민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재민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것저것 캐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파트 매매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는 사람이 있긴 해. 어떤 사람인데? 장원수라고. 현금으로 바로 사는 사람이야.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거든. 며칠 뒤 재민이 사무실에서 장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찬찬히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동네 재개발 예정이죠. 시세대로 현금 한 번에 치르겠습니다. 이혼 신고 수리되는 날 바로 잔금 넣고 등기 넘기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숙려 기간이 끝나기 3일 전 태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유라 입덧이 심해서 빨리 정리했으면 하거든. 좀 서둘러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를 꽉 물었다가 풀고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알았어. 날짜 맞춰줄게. 숙려 기간이 끝난 날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어요. 태훈이가 도장을 찍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내 인생도 잘 살아. 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어요. 법원 복도에서 태훈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 오후 태훈이는 정유라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훈이 SNS에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유라와 나란히 서서 여권을 들고 웃고 있었고 글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바로 장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신고 수리됐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잔금 넣고 바로 등기 접수합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미리 빼둔 캐리어 옆에 서서 오피스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잔금 입금 확인 문자였어요. 저는 원룸 오피스텔 바닥에 앉아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원수 쪽 법무팀이 바로 등기 접수를 넣었을 거예요. 며칠 안에 아파트 주인 이름이 바뀌겠죠. 같은 시각 아파트에는 오복순 여사가 계셨을 겁니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겠죠. 장원수 쪽 법무사가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을 때 오복순 여사가 얼마나 놀라셨을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으니 2개월 안에 나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복순 여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사기 아냐 이거. 안 받아. 나 안 받는다고. 법무사 얼굴에다 서류를 던지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셨다더군요. 하지만 서류가 전달된 건 전달된 거였습니다. 오복순 여사가 바로 태훈이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제주도 호텔 수영장 옆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을 태훈이, 선베드에 누워 유라 옆에서 느긋하게 웃고 있었을 태훈이, 전화를 받은 태훈이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웃었을 거예요. 그러다 직접 인터넷으로 등기를 확인했겠죠. 소유자란에 이전 접수가 되어 있는 걸 보는 순간 태훈이가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그 시각부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훈이, 오복순 여사, 그리고 태훈이 여동생 강수진이까지. 저는 책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부재중 10통, 20통, 30통. 핸드폰이 쉴 새 없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서 핸드폰이 조금씩 밀려나갈 정도였습니다. 50통, 60통, 70통,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어요. 태훈이가 보낸 첫 번째 문자는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전화해. 두 번째, 서진아, 제발 통화 좀 하자. 세 번째, 너 지금 어디야? 제발. 그리고 마지막, 이 날씨에 나보고 길바닥에서 자라고? 저는 그 마지막 문자를 읽으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길바닥 같은 심정으로 살았던 건 생각도 못하겠죠. 태훈이는 밀월 여행을 이틀이나 남겨두고 제주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유라가 울먹이며 매달렸다더군요. 오빠, 나는 여기 혼자 두고 가는 거야? 지금 집이 날아갔는데 여행이 문제냐? 입 좀 다물어. 유라 얼굴이 굳었을 거예요. 태훈이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금이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태훈이가 아파트로 뛰어갔지만 오복순 여사는 현관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으셨어요. 안에서 뭐라 소리치시는 게 복도까지 들렸다더군요.
태훈이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매매를 무효로 만들 수 없냐고 따졌겠죠. 법무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받은 제 재산이고 이혼이 정식으로 끝난 다음에 판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태훈이가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풀썩 주저앉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뭘 놓쳤는지 그제야 깨달았겠죠. 이혼 합의서에 아파트 조항을 넣지 않은 건 자기였으니까요. 위자료도 필요 없다는 제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도 자기였고요. 저는 오피스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깊이 들이마시니 폐가 시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수진에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서진 씨, 나 수진이야.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까지 길에 나앉게 하면 사람이냐? 12년을 같이 살았잖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12년간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말문이 막힌 게 느껴졌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 씨,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복순 여사는 2개월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무시하고 아파트에서 버티겠다고 하셨어요. 태훈이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12년 사신 집인데 그렇게 쉽게 나갈 수는 없지. 장원수 쪽에서는 예상했다는 듯 움직였어요. 퇴거 기한이 끝나면 바로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제 손을 떠났어요. 이제부터는 장원수와 오복순 여사 사이의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 좁은 부엌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째 식탁에 올려놓고 후루룩 먹었어요. 60평 아파트에서 매일 4가지 반찬에 국까지 끓이던 저였는데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어요. 반찬 가짓수가 적다는 소리를 들을 일도 구석에 먼지가 있다는 잔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라면 국물을 마지막까지 마시고 냄비를 씻어 엎어 놓았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뭘 하며 살지.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서진아, 다 잘 됐어? 혹시 시간 되면 이번 주에 커피 한잔 하자. 얘기할 게 있어. 저는 문자를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목요일 어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폈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1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남의 집 천장이 아니라 제가 돈 내고 빌린 제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70통. 그 숫자가 떠올랐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복순 여사는 아파트를 비우지 않으셨어요. 장원수 쪽에서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했고 약 3주 뒤에 법원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나가라는 명령이었죠. 그래도 오복순 여사는 꿈쩍도 안 하셨어요. 죽어도 안 나간다. 여기가 내 집이야. 장원수는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그 소식을 재민이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같은 단지 상가에 사무실이 있으니 소문이 돌았겠죠. 서진아, 이번 주 목요일에 집행한다더라. 그래. 괜찮아? 내가 할 일은 끝났어. 나는 상관없어. 재민이가 커피잔을 돌리며 저를 보았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이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제 집행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에 앉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법원 집행관이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사업체 인부 4명과 열쇠 여는 사람까지 현관 앞에 늘어섰어요. 집행관이 결정문을 들고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집행 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안쪽에서 오복순 여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여기 12년을 산 사람한테 이럴 수 있냐? 나는 안 나가.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열쇠업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금 장치를 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인부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복순 여사의 가구며 살림살이를 하나씩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 나오고 냄비가 나오고 신발장이 나왔어요. 액자, 옷까지, 빨래 건조대까지. 아파트 1층 입구 앞 공터에 물건들이 줄줄이 쌓였습니다. 같은 동 주민들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았어요. 산책 나온 이웃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503호 아니야? 할머니 혼자 사셨잖아. 무슨 일이래? 집을 팔았다나 봐. 며느리가. 오복순 여사가 물건 더미 옆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두 손으로 땅바닥을 치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서진이가 이럴 수가. 그년이 이럴 수가. 내가 12년을 키워줬는데. 강수진이 연락받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어요.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으키려 했지만 오복순 여사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수진이가 겨우 어머니를 택시에 태웠어요. 수진이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오복순 여사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더군요. 태훈이는 현장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죠. 전화로 상황을 전해 듣고 원룸에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오후 재민이를 만났습니다.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재민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느닷없이 말했어요. 너 혹시 다시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없어? 뭔가라니. 일이든 취미든 뭐든. 저는 커피잔을 감싸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입 밖에 꺼내본 적 없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망설이다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소품 쪽에 관심이 있었어. 예전부터.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소형 오피스텔 모델룸 하나 맡았거든. 거기 소품 스타일링 보조해볼 생각 없어? 나는 경력도 없고 12년간 살림만 했는데. 재민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적임자야. 진짜 사람이 사는 공간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눈가가 젖는 걸 감추었어요.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그 무렵 태훈이 쪽에서는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 후 은행에 연대보증 해지를 요청하면서 은행 측에서 태훈이 회사의 신용 상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태훈이 회사가 3년째 적자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은행은 추가 담보를 내놓든지 다른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보관해 두었던 오복순 여사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하고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오복순 여사의 보험료 추징이 시작되었고 태훈이 회사의 세금 문제까지 조사가 들어갔어요. 태훈이가 유라에게 말했다더군요. 유라야, 지금 급해. 내 전세 보증금 좀 빼서 회사에 넣어야 돼. 유라가 처음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왜 내 돈까지 넣어야 되는데? 오빠 회사잖아. 지금 같이 사는 사이인데 그게 내 돈이냐? 같이 사는 거랑 내 전세금 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 임신한 거 잊었어?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태훈이 회사 격리 후 이미 장부를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유라가 일하던 시절에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명품 사는데 수백만 원이나 썼던 흔적이었습니다. 후임이 태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사장님, 유라 씨 재직할 때 카드 사용 내역이 좀 이상해서요. 그리고 그때 유독 자주 만나던 외부 거래처 분이 한 명 있었는데 업무 미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훈이가 유라에게 카드 내역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유라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대답했어요. 그때 오빠가 다 쓰라고 했잖아. 경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면서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 그게 경비야? 오빠가 모른 척 했으면서 지금 와서 따지는 거야? 그리고 그 거래처 남자는 뭐야? 뭔 사이였어? 유라 얼굴이 굳었어요. 태훈이가 한 발 다가서며 유라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 맞아? 유라가 태훈이 뺨을 때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대답을 안 하네. 왜 대답을 못해? 유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태훈이도 소리를 질렀고요. 좁은 원룸에서 두 사람의 고함이 벽을 타고 울렸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작업실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보내준 모델룸 평면도 위에 소품 배치를 구상하며 연필을 움직였어요. 조용한 오피스텔에 연필 긁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제 세상은 고요했어요. 오피스텔 작은 책상 위에 종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줬거든요. 서류 마감이 일주일 앞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시장 조사를 하고 브랜드 방향을 잡고 예상 수익을 계산했어요.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어요. 손목을 털고 다시 잡았습니다. 이걸 해내면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마감 전날 저녁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한 손에 커피, 다른 손에 편의점 샌드위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까 라면 먹었어. 그게 밥이냐? 재민이가 샌드위치를 책상 위에 놓고 옆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좁은 원룸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가 사업계획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볼펜으로 줄을 긋고 빈 곳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여기 시장 규모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다. 숫자가 있으면 설득력이 올라가거든. 이 부분은? 이건 좋아. 생활자 시선이라는 컨셉이 확실히 드러나니까 그대로 가. 2시간을 함께 고쳤습니다. 재민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민이 얼굴을 보았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가슴이 흔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커피를 마셨어요. 지금은 이런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단추를 끼우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만에 겨우 잠그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심사위원이 3명 앉아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료를 넘기다가 순서를 한번 틀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 여성 심사위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이 모델룸 사진은 직접 스타일링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소품을 선정하고 배치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생활하는 사람의 시선이 느껴져요. 전문 디자이너들한테서는 잘 안 나오는 감각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길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에 제가 만든 소품을 올렸어요. 패브릭 쿠션 커버, 빈티지 느낌으로 다시 꾸민 화병, 작은 테이블 러너.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가격을 매겼습니다. 첫 주에 15개가 팔렸어요. 택배 상자를 싸면서 손이 바빠졌습니다. 구매자 중 한 명이 후기를 남겼어요. 이런 감성의 소품 브랜드가 없었는데 정식으로 출시하면 꼭 알려주세요. 그 후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각 하나를 잡은 기분이었죠. 그 무렵 태훈이 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내놓으라 했는데 태훈이가 내놓지 못했어요. 대출 만기 연장이 거절됐다더군요. 보험 추징에 세금 조사까지 겹치면서 거래처 2곳이 계약을 끊었고 10년 넘게 함께했던 회사 상무 박진호가 사표를 냈습니다. 태훈이가 어머니한테 매달렸다고 해요. 엄마, 시골 땅 담보로 잡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오복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셨다더군요. 그 땅은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이다. 거기까지 손 떼면 나는 진짜 죽어버린다. 엄마,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그년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서진이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이 꼴은 안 됐어. 다 네가 만든 거야. 태훈이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오복순 여사가 아들을 비난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더군요. 유라는 태훈이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60평 아파트를 기대했던 현실과는 너무 달랐겠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유라가 터뜨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게 뭐야 대체. 태훈이가 소파에 앉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뭘 떠올렸을까요? 제가 12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물론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선정 2글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붙었어. 그래. 재민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각오해. 축하한다는 말 대신 던진 그 한마디가 오히려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원금으로 소규모 작업실을 구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갔어요. 서류에 대표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서진. 펜을 쥔 손끝이 짜릿하게 떨렸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저 혼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작업실을 꾸리는 중에 재민이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대학 동기 후배 이수연이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문 프리랜서였어요. 수연이가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품 샘플들을 둘러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언니, 이 감성이면 SNS에서 무조건 먹혀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진짜?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온 거잖아요. 언니는 만들기만 해요. 알리는 건 제가 할게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무게도 어깨에 올라왔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늦게 나와 오피스텔 복도를 걷는데 현관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태훈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었어요.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서진아, 5분만 얘기하자. 저는 현관 비밀번호에 손을 올렸다가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 공간 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밖에서 하자. 건물 1층 편의점 앞 테이블로 내려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았어요. 태훈이가 두 손을 깍지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훈이가 깍지 낀 손을 풀었다 쥐었다 반복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은행에서 담보를 더 내놓으래. 보증해지 요청 철회해 줄 수 없겠냐? 저는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태훈이 얼굴을 보았어요. 수척한 볼, 갈라진 입술, 초점 없는 눈. 12년 전 신혼 때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업 시작할 때도, 대출 늘릴 때도, 거래처에 밀릴 때도 언제나 이번 한 번만이었죠.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보았어요. 안에서 알바생이 삼각김밥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태훈 씨, 태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걸 알아챈 눈이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안전망 아니야. 태훈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편의점 유리문에 태훈이의 구부정한 등이 비쳤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걷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를 죽이지 않고 울었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놓아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습니다. 함께 먹었던 밥, 나란히 누웠던 밤, 아무 대답 없이 삼켰던 수천 번의 참음. 그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멈추고 나서 세수를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작업실 도면 앞에 앉았습니다. 연필을 쥐었어요. 손이 아직 떨렸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브랜드 런칭을 2주 앞두고 저와 수연이는 첫 번째 컬렉션 촬영을 했어요. 재민이 회사가 시공한 빈티지풍 카페를 빌렸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패브릭 쿠션, 도자기 화병, 핸드메이드 캔들을 공간에 하나씩 배치했어요. 수연이가 카메라 앵글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왼쪽 쿠션 조금만 기울여 봐요. 빛이 더 예쁘게 들어올 것 같아. 이 정도? 완벽해요.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진짜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만들고, 제가 배치한 것들이었어요. 촬영 중간에 재민이가 현장에 들렀습니다. 말없이 조명 세팅을 도와주었어요. 삼각대 높이를 맞추고 반사판 각도를 잡아주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카페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어요. 재민이가 커피잔을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대학 때부터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재민이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재민아, 나 아직 내 두 발로 서는 연습 중이야.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벅차.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미소 지었어요. 실망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그 말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온라인 스토어를 연 첫날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만든 짧은 소개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소품을 배치하는 손 클로즈업과 완성된 공간을 보여주는 3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오후에 수연이가 작업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언니, 영상 조회수 지금 50만 넘었어. 뭐? 50만? 주문도 미쳤어. 첫 주 예상의 3배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주문 내역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연이와 얼싸안고 작업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언니 대박. 대박이야. 진짜야? 이게 진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어요.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뜻밖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유라예요. 윤서진 씨 맞으시죠? 유라였습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유라를 만났습니다. 출산을 앞둔 큰 배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태훈 씨가 요즘 술만 마시고 소리를 질러요. 물건도 던지고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복잡한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제 앞에 앉아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올라왔다가 이상하게도 가라앉았습니다. 유라의 떨리는 손을 보니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게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검색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세요. 전문 상담받을 수 있어요. 유라가 고개를 숙이며 코를 훌쩍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부탁드릴 처지가 아닌 거 아는데. 부탁은 아니에요. 그냥 그쪽도 안전하게 지내세요. 카페를 나서며 문득 깨달았어요. 유라에 대한 감정이 달라져 있다는 걸요.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뿐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묘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태훈이라는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은 상대가 바뀌어도 결국 똑같았어요. 동시에 그 굴레에서 벗어난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며칠 뒤 강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 씨, 나 수진이야. 할 말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가 유라 씨한테도 손을 대는 것 같아. 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시고 나는 더 이상 이 가족 편을 들 수가 없어. 저는 입을 다물고 들었어요. 사실 12년 전에도 오빠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한테 비슷한 일을 한 적 있어. 그때도 어머니가 덮었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부터였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처음이 아니었고 유라도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고개를 돌려 작업대를 보았습니다. 내일 포장해야 할 주문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프 커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자 하나를 접고 소품을 넣고 완충제를 채우고 봉했어요. 하나, 둘, 셋. 손을 움직일수록 머릿속이 정리되었습니다. 유라가 떠나고 2주 뒤 태훈이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린 게 신고가 들어갔고 사업자 신용은 바닥이 났어요. 오복순 여사의 보험료 문제와 세금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추징금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태훈이가 10년간 쌓아왔다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모래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제 보증과 어머니의 유산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었죠. 오복순 여사가 결국 시골 땅을 파셨습니다. 밀린 직원 월급 일부와 추징금을 해결하셨어요.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 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수진이 집에서 병원을 오가는 신세가 되셨다더군요. 병실에서 오복순 여사가 태훈이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아버지가 보면 뭐라 하겠냐. 힘없는 목소리에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태훈이가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대요. 잘못했어, 엄마.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었어요. 그 무렵 저는 두 번째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공간을 빌려서 공간 디자인부터 동선까지 직접 그렸어요. 수연이가 작업실에서 제 도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반년 전에 사업 계획 썼으면서 손 떨던 사람 맞아요? 나도 모르겠어. 맞나? 확실히 달라졌어요. 선이 안 흔들려요. 팝업 스토어 오픈 전날 밤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도우러 왔어요. 둘이서 밤늦게까지 선반을 조립하고 소품을 배치했습니다. 나사를 돌리고 수평을 잡고 위치를 바꾸고 끝나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작업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재민이가 면을 후루룩 넘기며 말했어요. 솔직히 너 이혼했다고 들었을 때 걱정 많이 했다. 걱정? 근데 지금 보면 내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었어. 덕분이야. 재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기회를 줬을 뿐이야. 한 건 전부 너야.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팝업 스토어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왔어요. SNS를 보고 찾아온 젊은 여성 고객들이 소품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집에 놓으면 분위기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일상이 예뻐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소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 화병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 쿠션은 어디에 놓으면 좋은지, 제가 만든 물건이 누군가의 일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였어요. 매장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수진이었어요. 수진이가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캔들 하나를 집어들고 향을 맡으며 말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서진 씨.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가 캔들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해.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저를 압박하거나 부탁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서진 씨 행복했으면 좋겠다. 수진이가 소품 봉투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손이 멈추었어요. 태훈이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이 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미움은 아니었어요. 미련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12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측은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그게 저를 다시 끌어들이게 두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팝업 스토어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경력 단절 주부에서 소품 브랜드 대표가 된 사연에 관심이 있다고요. 기자가 카페에서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이혼 후 창업까지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요. 원동력이 뭐였나요? 저는 이혼이나 복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오래 살림을 한 사람은 사물의 쓸모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소품이 공간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어떤 질감이 손에 닿았을 때 좋은지, 매일 집안에서 부딪히며 알게 된 거죠. 그게 저의 경쟁력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로 주문량이 2배로 늘었어요. 태훈이도 그 기사를 봤다더군요. 온라인에서 제 브랜드를 검색하고 SNS에 올라온 작업실 사진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활기차게 웃는 제 얼굴을요. 태훈이가 그 화면을 얼마나 오래 보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업실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구겨진 운동복에 면도도 안 한 얼굴. 태훈이었습니다. 서진아. 저는 작업실 열쇠를 쥔 채 멈추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태훈이 눈에 절박함이 보였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12년 전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했을 때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태훈 씨, 태훈이가 한 발 다가왔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그건 나한테 할 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한테 할 일이야. 나는 당신 구명조끼가 아니야. 이제는 당신 힘으로 살아봐. 태훈이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구부정한 등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렸지만 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잠시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 문자였어요. 아까 작업실 앞에 누가 왔던 거 봤다. 괜찮아? 저는 엄지로 2글자를 쳤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지웠다가 다시 썼어요. 진짜 괜찮아. 이번에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다음 시즌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필을 집어들고 첫 번째 선을 그었어요. 브랜드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성수동의 첫 번째 단독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정직원이 되어 마케팅 팀장을 맡았고 파트타임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1년 반 전 오피스텔 책상에서 혼자 사업계획서를 쓰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매장 오픈 전날 밤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다 보내고 혼자 매장에 남았어요. 조명을 하나씩 켜보았습니다. 따뜻한 빛이 선반 위 소품들 위로 내려앉았어요. 화병, 캔들, 쿠션, 테이블 러너. 하나하나 제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브랜드 로고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파운디드 바이 윤 SEOJIN.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름은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저 자신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조명을 껐어요. 오픈 당일 아침 매장 입구에 화환 대신 제가 직접 스타일링한 야생화 화병을 놓았습니다. 들꽃 몇 송이를 낮은 도자기에 꽂았는데 그게 이 브랜드와 더 어울렸어요. 재민이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한 손에 얇은 액자를 들고 있었어요. 축하 선물. 뭐야 이건? 포장을 벗기니 액자 안에 수채화 한 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창가에 놓인 화분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졸업 전시회 때 내가 그린 거잖아. 재민이가 뒷목을 긁으며 말했어요. 그때 너 몰래 사진 찍어뒀었거든. 원본은 아니고 인화한 거지만 20년 가까이 갖고 있었다. 20년을? 뭐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재민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귀끝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제가 사실은
어딘가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 그림 속에.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매거진 기자,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들, 초창기 중고거래 시절부터 소품을 사주셨던 단골 고객들까지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좁은 매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소품을 설명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매장 한쪽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수연이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왜 울어? 수연이가 코를 훌쩍이며 웃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해냈다. 저는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이 어깨가 들썩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화장이 다 번지니까요. 행사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다가 핸드폰 뉴스 알림을 확인했어요. 지역 뉴스란에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중소무역업체 대표 강모 씨, 사기 및 조세 관련 혐의로 검찰 송치. 강모 씨. 저는 기사 제목을 한번 읽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읽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작업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오복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거진 기사에 실린 작업실 주소를 보고 보내신 거였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획이 비뚤비뚤하고 중간중간 글자가 뭉개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12년간 미안했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 다만 네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 안심이 되더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답을 해야 하는 건지. 결국 엽서 한 장을 꺼내 짧게 썼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두 글자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용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이제 늙고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정도는 쓸 수 있었습니다. 매장을 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백화점 바이어가 찾아왔어요. 입점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수연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언니, 우리 규모로 백화점 납품이 가능할까? 물량 맞추려면 사람도 더 필요하고 나도 그게 걱정이야.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재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야. 나는 네가 뭘 선택하든 옆에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곁에 있는 게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걸 조용히 인정했어요. 아직 무어라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이대로가 좋았어요. 백화점 미팅 전날 밤 작업실에서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2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쉴 새 없이 떨렸고 부재중 전화 70통이 쌓여갔고 저는 그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저는 제 이름이 붙은 작업실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블라우스 깃을 고치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2년 전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수건을 물고 울던 사람. 지금 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울 속에 제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잘해왔고 잘할 거야. 현관문을 열었어요.
겨울 햇살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한 발을 내딛었어요. 매장 쇼윈도 너머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선반위 소품들 사이로 오후 햇빛이 부서지고 있어요. 매장에 서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제가 잃은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곁에 서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을 잃은 거였죠. 제가 얻은 건 아파트 매각 대금도 사업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전부이자 전부였어요. 매장 문을 여는 저의 하루는 오늘도 내일도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년 동안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이름 석자 숨기고 산 윤서진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매일 밥상 차려 바치고 모진 소리 다 견디는 동안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을지 참 안타깝죠. 하지만 마지막에 다 집어던지고 제 발로 걸어 나올 땐 정말 저도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원래 내 거였던 내 인생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눈치 보느라 자꾸 쪼그라들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 먹으면 다 참고 사는 게 그게 가정을 지키는 도리라고 하는 말. 그거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다가 내가 없어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젠 참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꼿꼿하게 사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숨죽이고 계실 분들, 여러분들도 서진 씨처럼 하실 수 있어요. 늦은 때라는 건 절대 없으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